네, 안녕하세요. 홍익대학, 네, 민망하네요. 홍익대학교 경영대 홍기훈입니다. 정신적 지주라고 하셔가지고, 내가 한 70대 되는 줄 알았어. 이럴 수가. 오늘 비 온다 그래서 반바지 입고 나왔는데요. 비가 안 와서 민망할 뻔했는데, 여기 숨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다 보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앞에 계셔서 되게 민망해 하고 있는데요. 비웃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홍익대 경영대에서 재무분과에서 교수로 있고요. 예전에는 투자은행에서 잠깐 일하고, 중앙은행에서 잠깐 일하고, 호주에서 잠깐 일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10년 정도 홍대에서 마음을 붙이나 했더니 팔자에도 없이 회사에서 오라 그래가지고 그 학교를 휴직을 하고 지금은 토스의 경영연구소인 토스인사이트의 소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소장이 되는 바람에 하루는 연구는 못하고 사람만 뽑고 있어요. 난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도대체 모르겠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도 그런 게 제가 그 토스 올 때 이승건 대표랑 했던 말이 있어요. 나는 가서 코인 안 할래요. 그랬더니 그러시죠? 라고 해서 3개월 만에 이것만 보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난 누군가 여기는 어딘가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진짜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하기 싫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박사란 건데 다시 보고를 하고 있어서 되게 억울해하고 있어요. 교수가 진짜 좋은 게 남한테 보고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연구재단에만 보고하면 되거든요. 세금을 쓰니까. 근데 여기서는 회사 돈을 쓰다 보니 여기저기 보고할 때가 많아서 되게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3년 초에 호주에 갔어요. 시드니에 가서 시드니 대학에서 취직을 했는데 그때 비트코인이라는 걸 처음 본 거예요.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한 100불에서 150불? 그때 그걸 샀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거를 아직도 내가 이러고 있는 이유가 맨날 혼나요. 그래서 그거를 왜 안 사고 라고 맨날 그러는데 그 비트코인을 안 사고 저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썼어요. 근데 더 억울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논문이 잘 됐어요. 심지어 그게 더 억울해. 그냥 거기서 비트코인 간의 연이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논문이 잘 되면서 뭐 미국 중앙은행이나 막 영국 중앙 이런 데서 발표 좀 해달라고 부르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되게 오지랖이 넓습니다. 내성적이에요. 근데 그때 비트코인이 뭐 미래의 화폐다 어쩐다 막 이러고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래의 화폐가? 이렇게 근데 그 사람들의 주장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이게 미래의 화폐니까 지금 사야 된대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미래의 화폐냐 아니냐를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심지어 미래의 화폐라고 주장을 하면 그거를 아니라고 반박을 하기 위해서는 저 같은 바보 같은 경제학자들은 이만큼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이거 미래의 화폐다? 그러면은 아니야를 이만큼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럼 미래의 금인, 디지털 금인데? 그럼 또 아니야 이만큼 얘기하면 금 아니면 은. 이러면 또 우리는 이렇게 손해보는 싸움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데. 근데 비트코인이 미래의 화폐가 되기 때문에 지금 사놔야 된다라는 논리는요. 제가 그때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 미래의 화폐가 되고 나서 사면 안 되냐.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그때는 이게 너무 가격이 올라서 희소해서 2,100만 개밖에 없으니까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살 수 없는 물건을 어떻게 화폐로 쓰냐. 그랬더니 지금 사래. 근데 그걸 그냥 무지성으로 샀으면 되는 걸요. 그러고 깐깐하게 따지니까 이게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스테이블코인 되게 핫하잖아요. 어제도 그 서울대에서 그 세미나 한번 있었다고 저도 되게 가고 싶었는데 이게 기회가 안 돼서 못 갔거든요. 근데 이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요 현상이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옛날에 가상자산의 그 지난 12, 3년의 행보가 그대로 답습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장을 12, 3년간 봐온 사람이 많이 없다 보니까 과거를 자꾸 헷갈려요. 몰라요. 기억을 못하는 문제. 내가 항상 궁금한 거는 혁신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잘 모르셔요. 그래서 이거 새로운 거래. 근데 우리 다 해봤거든. 그러면 이제 꼰대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저 꼰대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스테이블 코인을 처음 봤을 때 제가 생각했던 느낌은 뭐였냐면 19세기의 자유은행 시대로 돌아가자는 얘기냐 라고 제가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비트코인이 미래의 화폐라고 했을 때도 아니 그러면은 19세기 자유은행 시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라고 우리 이청용 총재도 똑같은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19세기에 실패한 사안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인류가 실패에 실패를 하면서 실패를 답습해 오면서 굉장히 많은 학습을 해온 상황인데 그 학습이 우리의 혁신을 막는 걸 수도 있긴 합니다, 사실. 그 생각도 해요, 물론. 그러나 동시에 그 예전의 실패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약간은 우리가 좀 이게 또다시 폰지로 변질될 제2의 루나테라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어제 우리 최재원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하셨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은 카지노에 토큰을 지급하는 거다라고 딱 말씀을 하시네요. 아, 역시 경제학자들은 다 똑같아 이러면서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저렇게 하시지? 아, 이래서 우리는 안 되는 건가? 가난한가? 그분은 돈 많이 버셨어요, 주식해서. 그래서 괜찮아. 근데 저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 사안을 볼 때도 제가 오늘 하려는 얘기가 이제 여기 계신 최유수 팀장께서 저를 미래에셋을 불러서 이 강의를 시켰거든요. 바로 앞에 앉아서 심지어. 그래서 이 강의를 제가 미래에셋에서 했던 강의인데요. 슬라이드 똑같이 들고 왔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런 얘기들도 할 수 있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이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더 궁금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 앞에 재미없는 부분은 땀분한테 사실 미래에셋에서 맡겼는데 여기서는 앞에 재미없는 부분은 짧게 하고 뒤에 이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비즈니스 구조가 어떻게 되며 어디서 돈이 벌리는데 어떻게 돈이 뿌려지고 누가 돈을 벌고 뭐 이런 얘기들을 조금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저답죠. 끄떡끄떡거리고 계셔. 그런 게 더 궁금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얘기들로 조금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유튜브에 뿌려져 있는 여러 동영상들을 보셔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설명이 크게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경제학적으로는 큰 가치가 없는 물건이거든요. 그냥 민간 발행 화폐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적 금융에 쓰이는 물건인 거죠. 이렇게 되니까 되게 교수 같죠. 그래서 이게 스테이블 코인 자체에 대한 궁금증이라기보다는 도대체 그럼 이 산업 생태계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더 컸거든요. 그래서 날 토스로 불렀나? 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토스에서 사실 더 이상 스테이블 코인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고서만 쓰고 이제는 제 손을 떠났어요. 저는 연구소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더 자유로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디랑 컨소시엄 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몰라요. 맨날 기자분들이 전화해서 물어보시는데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요, 사실 처음 등장한 게 요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요게 제일 커요. 뭐냐면 다른 코인 거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이낸스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다른 코인들을 거래를 하는데요. 이게 왜 미국은 되고 우린 안 되냐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다녀요. 왜냐하면 미국은 거래소에서 달러로 코인을 거래하려면 1% 정도 수수료를 묻니다. 신용카드로도 돼요. 신용카드로 하면 1.5%예요. 업비트에서 거래하면 얼마 나와요, 수수료? 8bp, 0.08%죠. 빗썸은 15bp래요. 저는 빗썸은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업비트를 쓰지도 않긴 하지만 어쨌든 업비트는 상대적으로 더 잘 알고 빗썸은 제가 상대적으로 잘 몰라요. 여기 오셨네. 이럴 수가. 네, 여기 업비트 분이 갑자기 딱 얘기하는데 얼굴이 띄어서. 근데 이게 사실 뭐라고 해야 되나?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핫했던 이유는요, 다른 코인을 거래하기 위해서예요, 사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코인이 등장을 했는데 재밌는 거는 요 달러의 1대1로 패깅이 되어 있는 코인들이 만들어지자 그거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만들려는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제도권 바깥에 있는 물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도권 바깥에 금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금융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디파이 같은 새로운 금융 서비스들에 대해서 유동성 공급을 하고 구매력을 보존하고 기존 금융 서비스 대체 활용 범위가 확장을 하고 있다만 여전히 미국의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사용되는 비중이 88% 정도 됩니다. 24년도 기준입니다. 그리고 기존 용도로 활용되는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기사에서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해요. 이게 뭐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이미 뭐 수출 대금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앨런 머스크는 그거를 시도를 하고 있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리고 돈을 빼오기 어려운 국가에서 난 매출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되게 애매한 게요. 이거를 발표하면 나는 탈세를 하고 있다는 걸 자백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미국에 물건을 팔았어요. 대금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았어요. 스테이블 코인은 아직 코인이에요. 특근법에 의해서 아직 기업은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 매출은 기업에 귀속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업은 그걸 못 받아요. 그럼 개인으로 받아야 되면 횡령, 세금을 안 냈으면 탈세가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국세청에 신고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외환거래법 위반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정부에서 갑자기 야 봐라 사람들이 이렇게 규제를 우회해서 이익을 취하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좋은 물건이다 라고 얘기하는 모순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죠. 도대체 이걸 정부가 왜 나서서 장려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고 싶겠죠. 왜냐면 규제 우회니까. 이걸 규제 차익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는. 근데 그 규제 차익을 누리는 거는 당연히 민간에서는 아주 해피한 일이나 정부에서 그거를 하라고 하는 게 되게 신기해요.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을 그 제도권 안으로 가지고 와서 저거를 세금을 물리려고 하나? 라고 의심은 해볼 수 있겠으나, 뭐 딱히 그런 의도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도 이거를 이 통계를 보면서 되게 많은 통계를 봤어요. 자료를 되게 많이 찾아보고 심지어 테더하고 서클 유통량을 다 뒤져가지고 어디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를 봤는데요. 숫자가 쫙 맞아 떨어지는데 다른 코인 거래 요거 제가 가져왔나? 예. 다른 코인 거래하는 거 온오프 램핑 자산 토크나 P2P 송금이 다 해봐야 6%밖에 안 돼요. 통계로 쫙 나와버리는데 이게 사실 문제는 저거 액수 다 따져봤을 때 한국에서 저거를 활용하고 있는 게 얼마나 될 것이냐에 대한 확률적 계산을 해보면 뭔가 언론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통계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잘못 볼 수는 있거든요. 몇 번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25년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24년 통이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저는 사실 그러한 그 기사들을 다 믿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그런가? 아니면 그냥 기자분 친구가 이거를 하고 있는 걸 가지고 모두 하고 있다고 얘기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단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단위 역할을 하던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에 따른 이제 안정적 거래 단위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자 기존 금융 시스템을 통한 거래의 불편함이 있었죠. 미국에서는 최소한 을 회피하기 위한 용도로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애매하죠. 왜냐면 업비트에서 여러분들 거래가 하시는데 불편함이 있으신가요? 원화 넣어가지고 거래하면 너무 편하잖아요. 주식보다 더 쉽게 거래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요 니즈가 사실은 크지 않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용처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당연히 다른 코인을 거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거래 단위로 쓰일 수 있으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그럴 것이냐라고 하면은 솔직히 업비트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 단위로 써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애매하잖아요. 원화가 있는데 이미 원화가 훨씬 더 이 업비트 입장에서는 그게 수수료가 더 쌀 텐데 자기들이 거래할 때는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코인을 또 거래하기 위해서 다른 코인을 거래하기보다는 그냥 원화로 코인을 거래하는 게 더 효율적인 확률이 아주 높단 말이죠. 그럼 굳이? 라는 이제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소문이 돌았냐면 어떤 분께서 굉장히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하신 게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정부에서 FIU를 통해 거래소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 단위로 쓰도록 강제할 거다라는 말도 안 되는 다 이제 뭐지? 그랬다가는 특급법을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5개 거래소는 행정소송을 걸어야 돼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제도의 배터리 전원이 부족하네요. 오, 행운이다. 저 이제 그만해도 되나요? 이 생각을 해보면 특급법을 무력화시킨다라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5개 거래소 체제를 무력화시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기존 거래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기존 거래소들은 당연히 반기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법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할 말은 없겠지만 과연 그게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웹3 시장에서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자꾸 나오는 게 근데 디파이 금융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하루 인베스트 피해자분 계세요 혹시? 잘 모르시죠? 하루 인베스트 검색해보면 나와요. 웃으시는 분들은 아는데 아시는 분들. 대표가 피습 당했어요. 굉장히 마음 아프긴 하나 거기에서 돈 잃은 사람들 2조 원어치 돈이 날아가더라고요. 디파이의 최후였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디파이 시장이 지금은 몰락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디파이의 문제가 뭐냐면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규제가 안 되고 손실이 나거나 돈이 사라졌을 때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 완전히 다른 건 얘가 꺼졌을까요? 아닌가? 배터리가 없어서. 하여튼 하나 다른 거는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에서는 사례가 조금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미 남미 국가들은 이중화폐제에 대해 매우 익숙한 나라들입니다. 뭐냐면 우리나라의 화폐가 굉장히 요렇게 해야겠다. 우리는
그 우리나라의 화폐가 이미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고 가치 보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그 부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 거죠. 화폐의 기본적인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치 보존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가치를 보존하는 거는 달러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할 때는 자국 화폐로 쓰든지 아니면 암시장에서 달러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이중화폐제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대부분의 남미 국가들이 이런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다 보니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새 남미에서 달러 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아프리카도 중국도 다 달러를 사재기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미국이 통화를 푸는데 굉장히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러다가 보니까 트럼프가 계속 이제 금리를 낮추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통화량을 코로나 이후로 통화량을 조절하다 보니까 달러를 구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경제 내에 달러 유입량이 줄어들자 이들은 경제가 돌아가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돈이 있어야 경제가 도는데 달러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너무 좋죠. 테더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들은. 그건 말이 되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자, 이걸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원화를 갖고 싶어서 안달이 난 국가가 세상에 있을까요? 저밖에 없어요, 저밖에. 그렇잖아요. 난 원화 갖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화는 우리밖에 갖고 싶은 사람들이 없는데 이미 우리는 원화를 충분히 가질 수 있거든요. 내가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거지 원하지 않아서 원하는데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가질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얜 꺼졌어요. 근데 사실 슬라이드 없어도 괜찮아요.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게 빠져 있었구나. 그러다 보니 사실 자꾸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회의를 이야기를 하는 경제학자들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그래 뭐 남미 같은 데서는 아프리카 같은 데서 쓸만한 용처가 있을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그만큼 용처가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지? 오케이 굿. 우리 간사가 정말 성실해요. 제 제자인데 정말 제가 아끼는 제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는 굉장히 확실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이런 그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축복이 될 수 있죠. 근데 서클은 함부로 발행을 하지 않아요. 테더는 마구잡이로 발행을 해주죠. 그러니까 테더가 너무 좋은 거예요. 공급 요인을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금융이 나옵니다. 뭐냐면 서클은 돈을 어디서 벌까요? 서클은 스테이블 코인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고객이 나한테 스테이블 코인을 사요. 그러면은 내가 뭐 1000만 브로치를 샀어요. 그럼 난 1000만 브로치를 고객한테 받아서 이걸 가지고 뭘 하냐면요. 3개월 미만, 만기 3개월 미만의 단기 국채를 사요. 그거를 담보로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그 이자가 나오죠. 그 이자가 내 수익이에요. 이거 정확히 어디서 보신 모델이에요? 자산운용사예요. 근데 자산운용사가 그걸 하면 뭘 하나요? 고객한테 배당을 줍니다. 여긴 배당을 안 줘도 돼요. 그러니까는 고객에게 돈을 줄 의미가 없는 자산운용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채권 자산운용업을 하는 거예요. 단기 채권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3개월물 미국에서 지금 5% 이상이거든요. 돈 되죠. 또 원화 스테이블 코인 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단기금이 얼마예요? 2.4%예요. 2.4%에 세금 내고 나면 인건비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잖아요. 공급 요인에서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다가 보니까 달러 스테이블 지금 금리를 계속 낮추라고 하면 서클은 상장사잖아요, 심지어. 그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네 수익원은 3개월물에 대한 금리인데 그 금리가 낮아지면은 되게 감사하게도 자신의 담보 가치는 올라가요. 문제는 3개월이면 걔는 만기가 돼서 원금을 주고 만단 말이죠. 근데 그걸 중간에 팔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담보니까. 문제는 그래 놓고 다시 살려고 그러면 자기는 금리가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매출이 주는 거예요. 결국에 3개월 이하로만 이게 돌아가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도 덜 위험하지만, 올라갈 때도 담보 가치가 떨어지는 게 덜 위험하지만 내려갈 때도 담보 가치에 의한 이익을 많이 얻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건 자기네 수익이 아닌데다가 금리가 떨어지니까는 돈을 더 못 버는 거죠. 이게 정확히 서클이에요. 테더는 어떨까요? 테더는 뿔을 빨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도 샀고요. 금도 샀고요. 주식도 샀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미국은 지니어스 액트를 통해서요, 다 3개월 미만의 물건만을 담아야 된다라고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테더는 미국 안에 없거든요. 엘살바도르로 갔어요. 그래 엘살바도르는 국가 단위로 이 뭐라고 해야 되나 무배당 투기를 허락했습니다. 법을 바꿨어요. 테더를 위해서. 그래서 테더가 엘살바도르에 들어가던 조건들 중에 뭐 고용을 몇 명 이상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국내 주식을 얼마에 사고 뭐 이런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걸 받고 들어간 다음에 국가 단위로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 고객의 돈을 받아가지고 비트코인을 사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하겠죠. 근데 고객한테 돈을 한 푼도 안 줘도 돼요. 왜냐하면 이들은 거래를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을 뿐이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자산운용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어요. 뭐 한 1,000억 원어치 발행했다고 쳐봐요. 1,000억 원을 발행해서 내가 1,000억 원을 받았어요. 3개월물을 사야 되는데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가장 짧은 그 통한채가 몇 년물일까요? 2년물이에요, 2년물. 그러면은 시장에 있는 2년물 중에 아니면 10년물 중에 3개월만 남은 아이만 모아가지고 사야 돼요. 그만큼 물건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국도 그러고 있지만 리포 시장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신영기 본부장께서 저를 깨쳐주신 거거든요, 이게. 어디지? 어쨌든, 감사는 항상 해야지, 레퍼런스를. 그렇죠. 근데, 리포를 사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럼 리포 시장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리포 시장이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느냐, 감당해낼 수 있냐, 그럼 그것도 미지수인 거예요. 물론 지금은 3조 정도 규모가 되기 때문에 당장은 할 수 있겠으나, 3조 원어치 발행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렇잖아요. 그럼 은행들이 리포를 더 발행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이들의 증거금이 다 은행으로 들어가는데 은행이 또 그 채권을 수탁해줘야 된다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매한 거예요. 워낙 스테이블 코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근데 하겠다니까 어떻게 하려나 궁금하긴 하죠. 근데 지금 민병덕 의원안도 그렇고요. 안도걸 의원안도 그렇고요. 그 안들을 다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요. 내용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요. 시행령으로 다 내려버렸어요. 무슨 소리냐면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금융위에서 시행령으로 모든 걸 규제를 할 거라는 거거든요. 문제는 그렇게 되면 산으로 갈지도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랑 1년 뒤 분위기랑 다를 수 있거든요. 정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정치라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은 지금 의도해서 통과시킨 법안과 그때의 시행령을 만드는 의도가 달라져 버리면은 법이 이렇게 어긋나요. 이게 뭐였냐면 특근법이었어요. 특검을 만들 때 제가 되게 액티브하게 들어갔었거든요. 그때 딱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처음에 특근법을 만들 때와 특근법을 만들어 놓고 시행령을 만들 때의 의도가 달라지다 보니까 이게 어그러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법이 실행이 돼도 삐걱삐걱 되면서 도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특근법의 가장 큰 문제라고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는 원래 특근법을 만들 때 원래 의도는 업체를 규제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그거를 진입법으로 진입 규제로 써버린 거예요. 시행령에서. 그러다 보니까 특근법을 운영하는 위원회가 저도 이제 그 위원회에 있었고 이제 나와서 말할 수 있지만 그 위원회가 이거를 머리를 엄청 굴려서 교묘하게 규제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었던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법안도 1년 뒤에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나서 시행이 될 때에 이 분위기가 달라져 버리면 원래 만들었던 법안과는 완전히 다른 시행령이 나와버리면 사실 어디로 갈지 이건 아무도 상상도 못한다라는 문제가 있다 보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유의 뭐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요. 많이 안 하려 그래요. 요거를 좀 얘기하고 싶어서 앞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달러 스테이블 요런 얘기들을 간략하게 드렸던 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셨으면 해서 했던 얘기고요.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요겁니다. 그러면 돈은 어디서 벌리는가?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 산업 구조는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의 조성 및 유지를 위한 인프라 산업, 실제 스테이블 코인이 활용될 수 있도록 시장에 배포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발행 유통 산업 및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B2B, B2C 또는 B2B로 제공하는 솔루션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발행을 허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증가하고 관련 규제가 적용되면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단순히 가상자산의 일부를 넘어 독자적인 생태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중심에 이제 우리나라도 몇몇 회사들이 있죠. 뭐 DSIB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 등장 초기에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산업은 코인 발행 인프라,
와 유통산업 등 기존 자산, 시장, 인프라 및 기술을 공유하는 수준에 있었는데요. 준비자산 공개 등 스테이블 코인만을 위한 규제가 도입되고 결제 및 송금 등 스테이블 코인 용도가 기존 금융 서비스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부터 관련 인프라 산업이 확장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준비하는 스타트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금 수탁 및 운용 서비스와 같이 스테이블 코인만의 특성과 필요에 맞춘 전용 인프라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으며 용도 확장에 따른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여러 블록체인 간 스테이블 코인 정성을 위한 브릿지 기술의 중요성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금융 서비스를 효율화하거나 디지털 자산 시장과 실물 경제 시장을 연결하는 등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솔루션 산업도 출현해서 스테이블 코인 전 가치 사슬에 걸쳐 산업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앞에 읽어봐야 잘 안 들어오시죠. 항상 그 생각을 내가 읽으면서도 이거 읽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읽고 있었어요. 요거거든요, 요거. 그래서 인프라가 있고요, 발행 유통이 있고요, 응용 솔루션이 있어요. 산업 확장 방향은 당연히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인프라에는 블록체인이 있었고요, 발행 유통에는 거래소가 있었고요, 응용 솔루션 디파이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게 이렇게 기존의 전통 금융권과 접점을 늘려가는 과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테더나 서클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에 있는 거고요. 디지털 그 발행사들이 있는 거고요. 응용 솔루션에 국제 송금이 있었다면 이제는 기업 재무 관리나 규제 컴플라이언스 서비스 같은 것들도 시도를 하려고 스타트업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미국은 되게 활성화됐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맹렬하게 혁신적일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서 하긴 어려워요. 미국은 되는 게 그러니까는 정확히 미국은 안 되는 게 별로 뭐라고 얘기하나 이거를. 미국은 안 되는 것 빼고 다 되고 우리는 되는 것 빼고 다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열거주의의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이거 해도 돼요라고 물어봐야 돼요.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니라 이거 안 해,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해야 해요?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 애티튜드의 차이가 이러한 범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데요. 사실 그 이유가 왜 그래요? 저는 이제 규제 쪽에 더 가까운 사람입니다. 사실 산업은 토스에 있다고 해서 제가 제 본질을 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2년 뒤에 여기 그만둬야 돼서요. 근데 뭐 4년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학교에서 허락하면.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요. 우리는 처벌이 약해요. 미국은 처벌이 강하고요. 그리고 미국은 피해자가 나타나면 그걸 혁신의 일부라고 봐요. 우리는 피해자는 구제해줘야 될 대상이에요. 아무 나쁜 의도가 없었던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본 거잖아요, 우리는.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니라 너도 돈 벌려고 그거 했잖아.가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규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미국은 그게 네 책임이야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옳고 그르냐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사실 그거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제가 판단해봐야 바뀔 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랑은 굉장히 좀 많이 다른 상황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프라 산업이 사실은 아마도 가장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산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물론 발행이 있죠. 제가 발행을 얘기 안 하는 이유는 뒤에 가서 엄청나게 욕을 하려고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인프라 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말이 돼요. 왜냐하면 남이 벌어온 돈을 나눠 갖자잖아요. 누군가가 돈을 벌어오기 위해서 나는 인프라를 깔고 싶어. 개발해 주세요. 이거는 개발 용역이에요. 그냥 전자개발 용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why not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들이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하건 투자금을 받아서 하건 어떤 맥락에서도 이러한 개발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니 당연히 이들은 돈을 벌겠죠. why not. 산업이 커가면 이들은 같이 성장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 발행 관리 플랫폼 같은 것들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제가 블록체인 네트워크, 디지털 자산 발행 관리 플랫폼, 준비 자산 관리, 이 수탁업체들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수탁업은 사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코인을 수탁하는 수탁업과 준비금을 수탁하는 수탁업이 있거든요. 이 두 개는 달라요. 준비금을 수탁하는 수탁업은 자산운용업이 되겠죠. 코인을 수탁하는 수탁업은 FIU의 관리를 받는 코인 수탁업체들이 할 겁니다. 은행이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몰라요. 왜냐면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라 누가 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들은 특급법을 지켜야겠죠. 근데 준비금을 운용하는 운용사들은 특급법을 지켜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은 코인이랑 아무 상관없는 회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서비스들도 당연히 다 온라인 디지털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개발 사업들, 인프라 사업들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인프라 사업 자체는 이 산업에 돈이 돌기 시작하면 그게 어떤 이유에서라도요. 뭐냐면은 뭐 돈을 뭐 누군가가 많이 투입을 한다든지 정부에서 돈을 넣는다던가 뭐 어떤 방식으로도 여기서 유동성이 돌기 시작하면 제가 인프라 산업을 맨 앞에다 갖다 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이들이 아마도 가장 안정적인 매출원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 발행 산업은 애매해요. 이게 이제 발행 산업이라는 거는요, 스테이블 코인이 실질적으로 생성되고 투자자들에게 전달되며 다양한 방법으로 교환 및 이동되어 시장에 유통되는 과정을 포괄하는 산업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 경제 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발행사가 있고요, 유통사도 있고요, 온오프램프 사업자들도 있고 브릿지 제공업체들로 분류되며 스테이블 코인이 가상자산 시장 내에 거래 단위 및 변동성을 피하기 위한 피난처 등 한정된 시장에서 주로 활용되는 시기에는 발행사와 유통사가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싸이월드를 생각하시면 돼요.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습니다. 도토리요. 1대 100이 한 번도 깨져본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거를 깨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나는 도토리를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누구한테 언제 그 BGM을 선물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원하면 그거를 빨리 쏴줘야 되는데 충전이 안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도토리는 항상 상비해 두고 있어야 하는 물건이었거든요. 지금은 가장 요걸 잘하는 회사가 어디냐면 스타벅스입니다. 그렇잖아요. 스타벅스는요 4천억의 운전 자본을요 무이자로 우리한테 빌려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행복하게 그걸 충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1+1 아메리카노 쿠폰 받으려고. 그렇잖아요. 이게 이 스타벅스가 저는 스테이블 코인의 정석을 보여줘.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는 정석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냥 스타벅스 포인트를 스타벅스 충전금을 코인으로 바꿔버리면 돼요. 뭐냐면요, 용처가 확실한 비즈니스를 가지고 자기의 매출로 잡히는 코인을 발행해버리면 이거는 실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스타벅스는요, 그거 잠재적 매출이에요. 미래 매출이잖아요. 그 준비, 거기 갖고 있는 이 충전금들이 미래 매출이에요. 해피포인트는 뭐가 문제냐? 자기 물건을 팔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쿠폰을 사게 하려고 할인을 하잖아요. 스타벅스 포인트, 그 충전금 할인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 100만 원도 넣을 수 있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언젠간 쓸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해피포인트는 10%씩 할인해도 살까 말까 고민하죠. 이게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스테이블 코인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증거를 내라 어쩌라 하는데 사실 되게 단순한 거는 그 페이스북의 리브라를 따라하면 됩니다. 그래서 리브라는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던 거예요. 무슨 JP몰간이 코인을 가지고 뭘 하겠다, 비자가 뭘 미동도 안 하던 유럽이랑 미국이 갑자기 리브라가 나오자마자 다 반대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왜냐면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심지어 그거는 SNS랑 다른 소셜미디어들이랑 합쳐져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보니 반대가 돼서 그거는 산으로 가버린 겁니다. 뭐냐면 발행 및 유통사들이 제일 고민해 봐야 되는 거는요, 용처입니다. 용처. 그렇잖아요. 수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테더, 서클, 페이팔 뭐 이런 회사들이 되는 건 페이팔은 자기네 코인으로 송금하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테더나 서클은 그냥 자리를 잡았어요. 왜냐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을 거래하기 위한 용처가 있다라면, 역시나 오늘의 포커스는 약간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다 보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용처가 뭘까요? 눈앞에 자본금 5억 원짜리 회사가 발행한 10억 원의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요. 10억 원 현금이 있어요. 어느 거 가져가실래요? 말 다 했잖아요, 솔직히. 그쵸?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요, 원화랑 동등하게 거래가 되면은요, 스테이블 코인을 쓸 이유가 없어요. 제가 한국은행에서 하는 프로젝트 한강에 위원으로 들어갔었거든요. 프로젝트 한강 아세요? 네, 10만 명이나 썼다 그러는데 아무도 몰라요. 이게 뭐냐면 한국은행이 야심차게 가져온 CBDC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2년을 준비를 했고요. 이창용 총재가 취임하고 나서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머니앤뱅킹 포럼이라는 위원회가 1년 반 정도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프로젝트 한강을 준비를 해서 야심차게 전 국민에게 알리면서 야, CBDC 좀 써보세요 라고 B2C로 갔단 말이죠.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죠? 되게 특별해요. 되게 특별해요. 그냥 삼성카드, 신한카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CBDC
일부러 CBC를 쓴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UX, UI가 너무 이상해요. 라고 했더니 한국은행이 발행을 하기 때문에 신뢰 어쩌고 저쩌고 망해봐라 그랬죠. 아무도 모르잖아요. 진짜 내가 그때 거기 과장님한테 그랬어요. 이거 이런 망해요. 그랬더니 한국은행이 발행을 하는 거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근데 약간 자신감이 저도 없었던 거예요. 진짜 그런가? 이게 잘 되려나? 그러니까 안 된다고 또 말을 하기가 뭐한 게 뭐 추치는 것도 아니고 나도 위원인데 말은 못하고 우리끼리만 수덕수덕 그래서 동국대 박선영 교수랑 저랑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옆자리에 항상 둘이 앉았어요. 그러면 둘이 이거 큰일 난 것 같은데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분들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네. 그리고 나서 그 스테이블 코인의 직격탄을 맞고 그 2차 프로젝트는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 그 TF팀이 꾸려졌어요. 전 CBDC 팀이 그대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연장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거래소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업비트 분들끼리 와 계신 것 같긴 하지만 거래소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 단위로 쓰지 않는다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어디다 써야 할지 사실 생각이 되게 어려워요. 도대체 이걸 뭐에다 써야 될까? 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거래소들은요. 원화를 직접 아주 싸게 편하게 거래할 수 있다. 원화로 결제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메리트가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온오프램프 사업자들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문제는 이거 다 우리도 알지만 이거 외환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거든요. 법이 개정이 되지 않으면 사실 이게 가능할지 모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동시에 취급하게 되면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로 봐야 될 것이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원화로 봐야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니어스 액트에 따르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가 아닙니다. 보청화폐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기존의 가상자산도 아니에요. 새로운 종류의 자산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정의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민병덕 의원 안에 보면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원화와 동일 규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까지 생기게 되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외환거래법 위반이 되는 거죠. 안 하게 되면 아닌 거고요. 그런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사실 사업을 시작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여기에 되게 많이 그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도 하고요. 멀티체인 브릿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 되게 다양한 종류의 블록체인에서 발행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들이 호환이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한 군데다가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여러 카드들이 있으면 그냥 한 군데 다 모아서 하도록 우리 마이데이터 사업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의 개념입니다. 편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거는 과연 이게 발행 및 유통인지 인프라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애매하죠, 경계가. 전 이걸 인프라라고 보는데 요 보고서 홍보를 잠깐 하면 우리 직원도 저기 있지만 요거 쓴 직원 일어나 보세요. 저 직원이 썼어요. 우리 직원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한 2, 3일 뒤에 나올 보고서 내용이에요, 사실 이거. 그래서 토스 인사이트에서 첫 보고서가 나오는데 하필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될 거라고 저도 예상을 못했지만 네, 코인과 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이게 과연 인프라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근데 저분께서 이거를 엿다 넣어놓으셨어요. 내가 100% 동의하냐? 그럼 모르. 소장이 동의하건 말건 자기 보고서인데. 그렇잖아요. 전 연구의 독립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응용 솔루션 사업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유망하죠. 왜냐하면 남의 돈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응용 솔루션 사업은 블록체인의 빠른 속도와 낮은 비용이라는 기술적인 특징과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 안정성이라는 고유한 특성을 활용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기축 통화 및 변동성 회피 수단이라는 기존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 외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솔루션 사업은 크게 활용 대상 시장에 따라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 시장 산업과 기존 시스템 기반의 전통 금융 시장 효율화 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B2C와 B2B를 모두 포괄하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광범위한 산업의 범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 활용 산업은 대표적으로 디파이가 있고요. 전통금융시장 효율화 산업의 대상으로는 국제송금, 가맹점, 결제 및 글로벌 기업 내부 자금 관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디파이는 넘어갈 거고요. 왜냐하면 제가 확신이 안 서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게 될까? 라는 의문이 전 아직도 있거든요. 근데 국제송금 같은 경우는 말이 돼요. 이건 그냥 말이 되죠. 우리나라 빼고가 문제죠. 그래서 높은 수수료, 느린 처리 속도, 불투명한 환율 및 업무 시간 제한 및 은행 접근성 제한이 이게 기술적인 이슈일까요?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 달러를 7시간 송금을 못하는 걸까요?
중간에 스위프트가 있어서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게 유일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T 플러스 2를 하는 가장 유일한 이유는요. 스위프트에서 AML과 KYC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AML과 KYC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다른 가상자산도 마찬가지지만 AML과 KYC를 이미 하고 있는 계좌에 인증을 해서 AML, KYC를 시킵니다. 정확히 뭐냐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국제간 송금이나 이런 데서 오는 규제 차익은요. 다른 사람이 비용을 대고 있는 인프라에 기대서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스위프트의 부담금을 같이 내버려야 된다면은 왜냐하면 스위프트 인프라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정확히 AML, KYC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은행 계좌를 인증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 은행들은 분담금 내고 있거든요. 저도 이번에 사이버스 컨퍼런스 가는데 거기에 부스들을 다 차려줘요. 스위프트에서. 그게 뭐냐면은 자기네 돈 낸 사람들 부스를 차려주고 뭐 칵테일 파티도 하라고 오라고 막 이러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 막 이러고 있는데 내가 이런 컨퍼런스를 막 그러고 있는데 이들은 돈을 내고 이거를 만든 사람들이고 운영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사실 이들은 돈을 내지 않고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규제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이게 금융으로 인정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커지잖아요. 얘기가 달라. 도움이 돼요. 당연히. 그 비용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프라 사용비를 안 내고 있기 때문에 더 빠른 겁니다. 문제는 이게 커져요. 정말로 이게 우리가 느낄 만한 유의미하게 큰 사업이 되면은 당연히 같은 비용을 부담을 하게 되면 똑같은 규제에 걸리게 되고 똑같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즉 사금융의 규제를 우회하는 다른 사람의 비용 위에 올라탄 이 규제 차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요까지 얘기하면 되게 부정적이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이거 신경 쓰셔야 돼요? 아니요. 지금 그럼 돈을 벌면 되죠, 거기서. 그렇잖아요. 이게 규제기관이 보는 이 관점과 기업이 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언제 우리가 뭐 영원히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을 했다고. 그럼 지금 기회가 있단 얘기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더 옳다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뭐냐면, 그럼 이 규제 차익이 존재하는 동안은 내가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맞는 거 아닌가? 다만, 이게 언제 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셔야죠. 그래서 이미 이런 머니그램이나 이런 회사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예요, 여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비용을 안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했어요. 그래서 질문 받겠습니다. 끝! 이거예요. 제가 항상 제가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3시간씩 하잖아요. 근데 항상 이 마무리 멘트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애들한테 어떻게 해요? 나 항상 마무리 멘트 못해서 끝! 그럼 끝내거든요. 근데 여긴 질문을 받아야 되니까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서 내려가면 되고요. 감사합니다. 네. 예. NC소프트 대분이라고 하고요. 스테이블코인 관련해가지고 기업 입장에서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첫 번째 슬라이드에 나왔던 이제 자율은행 시도되기 이미 맞다. 이제 그 전제가 그게 맞다면 그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맞다면 지금 해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개념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뒤에 많은 이야기들이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평생 사업하실 거면요, 이 사업. 근데 지금 기회는 있거든요. 자유은행 시대도 그걸로 돈 번 사람들은 많아요. 이제 지금 같은 이제 주식회사나 이런 기업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한 상황에서 가장 기업으로서 그리고 이제 사업체로서 그 존재가 계속 영위가 되려고 그러면 고인 컨셉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같은 경우 규제 차익이라는 건 어쨌든 없어질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업으로 이제 성립할 수 있는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이 결합되어 있는 저는 그래서 피보팅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요, LG전자가 처음에 TV 만들었잖아요. 나중에 냉장고를 만들잖아요. 지금도 TV 만들지만. 그렇잖아요. 브라운관 TV를 만들다가 지금은 LCD TV를 만들고. 뭐냐면요, 그 영속되는 한 비즈니스가 한 20년 이상 영속되기가 가능한지는 전 모르겠어요. 아이템이 계속해서 바뀌고요. 당연히 궤는 비슷하겠죠. 국제송금 내에서 뭐 하는 것도 있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규제나 외부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비즈니스는 계속해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맥락을 잡고서 우린 이전 비즈니스에 특화된 회사예요 라고 하는 거는 가능할지 모르나 그 비즈니스를 고잉 컨선으로 30년을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그건 어느 기업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뭐 가장 큰 대기업도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물론 이런 기회를 계속해서 포착해서 계속 하핑을 하는 게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회들을 놓치는 것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 손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수님 관점은 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기업이 이제 가져야 되는 스탠스는 일단 좀 현재 상황을 지금 직시를 하고 스프레드가 있는 부분을 일단 사업화하는 것은 필요하다. 기업에 따라서요. 그럴 수 있는 기업들. 네이버나 카카오가.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굳이 여길 들어와야 되느냐라고 하면 역시나 고잉 컨선의 문제인 겁니다. 그런 특화된 그 지위나 기술이나 아니면은 뭔가 이미 기존 사업이 없는 기업들이 새로 들어와서 여기서 자리를 잡으려고 할 때는 리스크가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모든 산업이 그렇잖아요. 우주 산업이 각광받는다고 모두가 우주 산업을 하진 않잖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각광받아서 모두가 스테이블 코인을 해야 되는 이유는 또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교수님의 그 아까 본질이라고 하셨죠. 이제 규제 기간에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을 시키는 게 나은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제가 판단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규제를 하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요. 금융위에 계신 분들이 아주 잘 해주실 텐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자리를 다 잡았어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최소한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거기에 대항마로 만들려는 정부의 노력이 사실 효율적인지도 모르겠고 효과적인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경작자의 나이브한 시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되게 오래된 학문을 한 굉장히 오래된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다 보니까 사실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사회과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고 전 심지어 박사를 캠브리지에서 했어요. 캠브리지가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경제학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이거를 판단할 역량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인 경작자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과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무슨 의미, 우리 경제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네. 말이 너무 많네요. 질문 있으신가요? 또? 네. 굳이 원화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기보다는 아니면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한국에 이제 좀 정착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이제 정부가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지. 용처를 만들어줘야죠. 코나이? 용처를 만들어야죠. 사실 솔직히 말하면 답은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다. 그리고 그쪽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걸 몰라서 그러고 있다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그분들이 설마 저보다도 모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상황이 파악이 안 돼서 이걸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용처를 만들면은 성공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용처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뭔가 유의미한 이 밸류를 더하는 게 목적이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성공시키는 게 목적이냐, 뭐 이런 목적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목적을 가지고 돈을 쏟아 부어서 실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돈을 쓰면 돼요. 돈을 써서 실패한 거는요, 돈이 부족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돈을 더 쓰면 되죠. 근데 이제 그게 과연 우리 사회에 그럼 도움이 되느냐는 사실 제가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기대돼요. 궁금한 게 말씀 들어보니까 궁금해서 그 예전에도 사실은 또 부산의 동백전을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다가 엮으려고 했던 시도가 뭐 수년 전에도 있었는데 지금 뭐 코나이 말씀하셨으니까 사실은 이번에 쿠폰 민생 회복 쿠폰 나눠주는 것도 뭐 코인 형태로 나눠줄 수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국내에서만 사용한다면 사실은 그냥 중앙 서버에서 사용하면 되는 거라서 포인트로 주면 되는데 우리가 코인으로 한다라는 건 사실 국경을 넘어가려는 목적이 담겨 있어야 코인의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지금 뭐 저는 약간 나이브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K-팝 콘텐츠를 구매하는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수 있지 않냐 이 정도는. 근데 그래도 가장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가능성이 있을 만한 분야 혹시 떠오르는 게 있으면. 저는 대답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현재
그 정부의 노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쓸 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쓸 때 만들면 있겠죠. 여기다 써라 그럼 쓰겠죠 당연히. 근데 문제는 그거는 자신의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되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국제 송금을 하면 돈이 아껴진대요. 그럼 규제를 우회하라는 얘긴데. 모든 포인트에서 모든 쟁점에서 자기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논리의 일관성을 만들 수 없다 보니 계속해서 논의가 뺑글뺑글 돌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납득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이러고 있는 바로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전체적인 그림이 자기 모순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답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고 질문 세션 종료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 99.5%가 다 달러 베이스드 스테이블 코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지네스 액트가 최근에 통과된 게 트럼프 행정부에서 달러 패권 강화와 미국자 발행의 용이성을 좀 확대하려고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하신 원화 스테이블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그러면 유로 베이스드 스테이블이나 위안화, 왜냐하면 지금 또 일본에서는 JPY 기반으로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유로나 위안화 관련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겠습니다. 위안화는 실행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CBDC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안화, 중국에서 CBDC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명명백백히 보안과 통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어차피 미국과 같이 자유로이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게 만드는 건 안 되고, 다만 홍콩에서 그걸 허락하는 이유는 거기서 나오는 이익은 취하고 싶다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쉬워요, 솔직히. 근데 일본이나 유럽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해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하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라면 그들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해야 될 건지 모르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게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유럽연합이 제일 저는 어려운 포지션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넘버 2거든요. 경제 규모로. 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딱히 유로가 그럼 유럽 밖에서 쓰이느냐 그러면 우리 유로 필요합니까? 달러는 좋아요. 유로는 뭐 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정도잖아요, 사실. 저 이번에 독일 출장 가거든요. 그것도 유로 필요하죠. 근데 애플페이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굳이 돈을 안 받고 나가도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로도 애매해요, 사실 이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거는 말이 된다는 얘기죠. 문제는 그러면 미 연준이나 미 정부에서 이거를 이렇게 즐겁게 생각하는 경향이 계속 이어질 거지만 절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영향은 통화정책 무력화입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이 그걸 원하고 있어요. 자기네 채권을 흡수해주면 좋겠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들의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되는 건데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자신들이 통화정책을 제대로 펼치려고 그러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이걸 가로막게 되면은 그땐 방법을 취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데탕트나 허니문이 얼마나 지속될지도 모르겠고요. 미국에서조차도.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안 하자니 찝찝하고 하자니 돈은 들어갈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이 아닐까 정도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나요? 질문들이 너무 수준이 높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세미나는 기획하고 있고, 저희 오늘 아마 신규로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도 이제 KFLG에 가입하시게 되실 텐데, 그러면 더 많은 정보의 교류와 더 많은 세미나가 온오프라인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전에 하성호 모임장도 말씀하셨지만 조각 투자 관련해서도 했었고, 아트도 했었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금융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 간사님이나 저희 운영진 통해서도 이번엔 이런 걸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저런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제안 주시면 저희가 많이 수용해서 다음번에도 또 더 유익한 모임과 세미나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우리 긴 시간 동안 목이 아프시게 외치셨던 우리 홍 교수님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목이 아프네요. 자, 이제 다 세미나는 끝났고, 이제 저희가 여기를 10시까지 대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게 이제는 좌석에서 교류하셔도 되고, 좀 더 좌석을 이동하시면서 교류하셔도 되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오늘 여기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추천하신 분들은 꼭 우리 초대받으신 분들 이렇게 손 꽉 잡고 이 테이블 저 테이블 소개도 해주시고 인사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뭐 끌고 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각 테이블에서 재밌게 즐겁게 즐기시면서 남은 시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에 대한 가이드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